뇌지도 뇌는 바다에 떠 있다. 지금은 사라진 공룡은 몸무게가 수천 kg 나가는 데 비해 공룡의 뇌의 무게는 70g 정도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인간의 뇌는 출생할 때는 400g의 무게를 가지고 미성숙하게 태어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대략 50-100kg 사이의 몸무게에 1300g에서 1500g 정도이니 인간의 뇌는 비율적으로 엄청난 크기인 것이다. 뇌는 딱딱한 머리뼈 안에 부드러운 뇌의 실질이 들어있으며 3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라는 야갈칼리성의 무색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다. 뇌척수액은 하루 500ml가 생성되며 뇌와 척추를 타고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뇌와 척수를 한 바퀴 돈다. 뇌의 실질적인 무게가 1500g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뇌의 무게는 25g-50g 정도 밖에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는 뇌가 뇌척수액에 떠있어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의 무게는 뇌에 있는 혈관이나 예민한 뇌의 구조물들이 눌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뇌척수액의 양은 150ml인데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다. 뇌척수막의 움직임은 뇌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뇌세포 간의 물질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호르몬을 나르기도 하고 노폐물을 거르기도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가 바닷물이고 밀물과 썰물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밀물과 썰물은 하루 2번 일어나고 일어나는 원인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끊임없이 당기는 달과 태양의 인력과 원심력 때문이다. 그리고 뇌척수액의 움직임을 보면 인체도 지구와 호흡을 통하여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척수액은 하루 4번 교환한다. 밀물과 썰물처럼 아랫 방향으로 흘러갔다가 위방향으로 흐르는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죽으면 멈추게 된다. 동양에서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정한 날들을 24절기라 부른다. 사람에게는 24개의 척추가 있으며 그곳에는 24개의 유혈들이 있다. 유혈들은 각 해당하는 오장육부의 기가 유입되는 곳이다. 뇌척수막의 순환은 이 유혈들에게 배속된 각 장부들의 기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는 움직임을 가진다. 단순하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만은 아니다. 정골의학의사 셔덜랜드 서덜런드는 생명의 호흡은 인간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생명의 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생명의 힘은 생체전기의 원리이며 이것은 인간 몸 안에서 생리학적으로 통합된 치료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생명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척수액이라고 생각했다. 정골의학에서 시행하는 두개청골요법은 뇌척수액으로 생명호흡에 힘을 전달하는 것이 치료법의 핵심이며 힘이 뇌척수액에 전달되면 뇌척수액은 파동이 일어난다. 이 파동으로 인해 뇌척수액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노폐물도 청소해준다. 뇌척수액은 뇌에서 출발하여 척추를 타고 돌다가 다시 뇌로 들어오는 순환 시스템을 가졌다. 우리가 잘 때도 일할 때도 뇌척수액은 아래, 위로 한 바퀴 돌면서 신경조직들을 청소해준다. 낮에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돕고 잘 때는 신경세포들의 혈액이 빠져나가면 뇌척수액이 들어와 노폐물을 씻어낸다. 이렇게 뇌에 쌓인 독성물질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뇌의 퇴행도 막을 수 있다. 나이가 들거나 머리뼈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뇌를 수혜라고 한다. 수혜가 넉넉하면 몸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라고 하며 수혜가 부족하면 어지럽고 이명이 생기고 머리가 무겁다고 말한다. 그리고 뇌에서부터 아래로 미골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정수가 오르내리는 길이라 표현하였으니 현재 뇌척수액의 흐르는 모습을 재현한 듯 설명해 놓았다. 뇌의 에너지 소비량. 근육의 무게가 자기의 몸무게의 50% 정도 차지한다면 뇌의 무게는 2% 정도 차지한다. 뇌의 무게는 몸 전체 몸무게의 2% 정도 차지하지만 몸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과도한 집중이나 스트레스 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그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인체는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사용하는데 뇌에서는 탄수화물의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지만 너무 과다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탄수화물 중독이라 한다. 탄수화물의 단맛에 중독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다.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쌓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뇌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지만 동물은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면서 분해되어 남는 물질이다. 인체에서는 오직 뇌와 적혈구만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포도당 없이는 뇌가 활동할 수 없기에 인간의 삶에서 포도당은 없어서는 안 된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하여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저장한다. 인간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을 먹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적혈구에게 하루 동안 필요한 포도당의 양은 약 40g이고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필요로 하는 혈액량은 몸 전체의 20%나 된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산소 없이 살 수 없다. 특히 인간은 뇌 안에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체 산소량 중 14을 1500g의 뇌가 소비한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1-2분 안에 손상된다.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뇌신경세포가 활발히 교류하는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진 질서 없는 생활 습관은 하루에 자연히 사멸되는 뇌신경세포의 숫자보다 그 이상을 죽일 수도 있다. 인간의 뇌세포는 물질 대사와 관계가 있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매일 35,000가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굳이 업무적으로 뇌를 사용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뇌에서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인간이 필요한 포도당은 하루 평균 120g이다. 따라서 뇌를 사용할 때는 더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산소가 공간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국대 정순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산소를 공급했을 때 4개의 뇌영역 부분에서 모두 뇌활성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둔해지지만 오히려 뇌는 더 산만해진다. 그동안 살아온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계절마다 옷장 서랍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가끔씩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젊어서는 열심히 사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삶으로서 뇌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뇌의 에너지는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소비된다. 치매가 걸릴까 두려워 말고 가치 있는 삶을 계획하다 보면 노폐물을 많이 생산해내는 뇌의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신경세포가 늘어나는 뇌의 에너지 소비로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뇌는 신경세포의 덩어리로 인간을 조절 통제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뇌의 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이다. 신경세포 끝에 수상돌기라 불리는 곳은 다른 신경세포와 맞닿아 시냅스들 이루고 전기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화학물질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또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뇌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개의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연결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방대한 뇌의 기능은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신경세포의 구성은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뇌의 신경세포는 자극이 많이 들어오면 뉴런끼리 회로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냅스가 늘어나게 된다. 자극이 가해지면 신경전달 물질들을 방출하고 이 물질은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보낸다. 시냅스에서 전기신호가 화학신호로 바뀌는데 이때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하게 된다. 신경전달 물질이 없다면 정보전달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복용하는 진통제나 수면제 등의 약물이 모두 시냅스에 작용되어 잠을 자게 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신경전달 물질도 인체의 시냅스를 통해 작용한다.
뇌에는 40여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없다면 인간은 뇌가 어떤 정보도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의 뇌과학은 신경전달 물질들에 의해 인간의 정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7개의 감정을 칠정이라 하여 각 감정들이 5장에 배속되어 있고 그 장기들이 좋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도 동반하며 이는 병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양생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표면적으로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다르지만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질병과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분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나 쾌감과 행복을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우리 뇌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뇌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쓸모 있는 곳으로 연결할지 쓸모없는 곳으로 연결할지는 뇌를 사용하는 자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7가지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는 기능에 따라 구분되는 영역에서 각각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시냅스의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인간을 한 차원 높게 만들어주고 있다. 뇌의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신경세포들은 서로 긴밀한 상호협동을 해야만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뇌에서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새로 태어나서 기존의 신경세포에 연결되기도 전에 사멸된다고 한다. 인간의 뇌신경세포가 사용 방식에 따라 변형된다는 것이 이미 연구된 지금 사용자의 감정이나 긍정적 생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의 삶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990년대에 뇌에서 신경줄기세포가 발견되며 그동안의 뇌의 신경세포는 점점 사멸한다는 학설을 뒤집고 성인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을 찾아냈다. 최근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신경세포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KIST 연구팀에 의하면 간뇌에 있는 신경세포 덩어리에서 소유욕을 조절한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뇌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발견될 것이고 뇌의 활용 방안 연구는 보다 더 구체화될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 자기 자신의 뇌 확장을 하지 못하고 혹여 자신이 정한 의식의 틀에 갇혀 한계에 부딪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시라도 빨리 틀을 깨고 뇌를 변화시켜 박차고 나오길 바란다. 좌뇌와 우뇌 1981년 노벨상을 받은 로저 스페리는 처음으로 우뇌와 좌뇌의 기능 차이가 존재하고 어느 뇌가 더 지배적인가에 따라 성격이나 행동, 생각을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좌뇌형 인간을 이성적인 사람 또는 디지털형으로 표현하고 우뇌형은 감성적인 사람 또는 아날로그형이라고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좌뇌형은 언어 기능이 발달하고 논리적 성향이 강하고 추리적 사고를 담당하면서 몸은 오른쪽을 지배한다. 그에 반해 우뇌는 예술적이고 감성적이며 공간적 사고를 담당하고 몸의 왼쪽을 지배한다. 그러나 로저 스페리가 발표한 지 42년이 지난 지금은 더 세세한 영역의 뇌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다른 것은 맞지만 각 개인이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를 구분하기에는 뇌의 기능이 단순하지 않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영역은 좌뇌의 기능이지만 어떤 사람은 좌뇌에서 어떤 사람은 우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면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좌뇌는 세세한 부분에 관여하는 것에 앞서고 우뇌는 전체를 파악하는데 기능이 앞선다. 전체를 판단하는 우뇌와 세세한 부분을 판단하는 좌뇌의 조화가 어우러져야 뇌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일찍이 건축치료라는 침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픈 부위가 아닌 반대측 부위에 침을 놓는 기법을 말한다. 황제내경에서 좌측에 시침하여 우측을 치료하는 사람을 침을 잘 놓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좌측과 우측이 통한다는 것을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체는 보행시 오른발의 전진에 좌측 팔이 대응하기 때문에 좌우의 불균형은 아주 쉽게 온다. 동양의학의 망진법에 따르면 왼쪽 다리가 길면 하초의 병을 앓기 쉽고 오른쪽 다리가 길면 상초의 병을 앓기 쉽다고 한다.
발바닥에서부터 연결되는 근막들은 머리뼈에 고정된다. 서양의학에서도 양생법으로 건강하려면 많이 걸으라고 하는 의사들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걸으면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젠가부터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동양의 운동 중 균형을 중시하고 경락을 운용하여 훈련하는 태극권에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과 같은 개념인 참장공이란 운동법이 있다. 참장공은 팔을 수평으로 들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팔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된다. 그러나 복행근과 골반저 근육에 힘을 주고 지탱하면 몇 분을 지나도 팔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정화되는 수련법 중 하나이다. 결국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좌뇌가 지배하는 우측 팔다리와 우뇌가 지배하는 좌측 팔다리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인 것이다. 지금은 뇌과학 분야의 발달로 인하여 로저 스페리가 말한 좌뇌와 우뇌로 유형을 정하는 것이 무색한 시대에 와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좌우병에 대한 구분들이 꽤 많이 서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좌측에 이명이 오면 단경락 양쪽 측면에 있는 경맥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우측에 이명이 오면 신장경맥에 병이 있다고 하고 양쪽 귀에 이명이 오면 위경맥에 문제가 있어 온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쪼자가 분석해보면 모두 그 경맥이 가는 길에 불균형의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좌측에 이명이 발생하였고 책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심했는데 병원을 가보니 우측 단경맥에 뇌종양이 있었다. 동양의학에서는 중풍의 경우에도 좌우의 원인을 다르게 인식하여 치료법도 다르게 제시하였다. 왼쪽을 쓰지 못하면 혀를 보아라 했으며 오른쪽을 쓰지 못하면 귀를 보아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동양의학은 인체에 대한 접근이 균형에 맞춰져 있다. 특히 귀와 혈에 대한 표현으로는 혈과 귀는 짝이라 하고 귀가 돌면 혈도 따라 돈다고 하였으며 귀가 한번 쉬면 혈도 그만큼 운행되지 못한다고 표현하였다. 좌뇌가 하는 일과 우뇌가 하는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나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는 육체의 구조의 제한점을 뛰어넘으면 된다. 인간의 비대칭은 출생 전부터 시작하여 출생 후 손을 빠는 시기부터 구분되기 시작한다. 오른쪽 손가락만 빠는 아이가 있고 왼쪽 손가락만 빠는 아이가 있다. 심지어 뒤집기를 하는 시기에 관찰해보면 오른쪽만 돌아서 뒤집기를 하는 아이가 있고 왼쪽으로만 뒤집기를 하는 아이도 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경우 한쪽 뇌가 우세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여자 뇌와 남자 뇌. 뇌를 반으로 쪼개보면 대뇌 아래 특이한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뇌량이라 한다. 뇌들보라고도 하는 이곳은 좌우 대뇌 방구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이다. 기능이 다른 좌뇌와 우뇌를 교통하는 역할을 한다. 뇌량은 인간에게 특히 발달되어 있다. 좌우 기능이 다른 뇌를 연결하여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은 남성의 뇌량과 여성의 뇌량의 구조가 차이가 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멀타태스킹이 잘 되는 이유는 뇌량 차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뇌는 좌측 뇌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고 여성은 좌방구와 우방구의 정보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눈치가 없다는 핀잔을 더 많이 듣는 편이기는 하다. 눈치 없이 아내 자랑한다거나 눈치 없이 아내 핀잔을 계속하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 주변에서 눈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도 남성들이 많다. 물론 여성들도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성이 많은 편이다. 뇌량은 해부학적으로 남녀 차이가 분명한 곳이다. 여성들의 뇌량은 끝이 둥글고 두꺼우나 남성들의 경우는 얇고 끝이 뾰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뇌의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더 크고 뇌량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크다고 한다. 드라마를 여성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도 뇌량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는 신경다발로 이루어진 뇌량이 좌뇌와 우뇌를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좌뇌와 우뇌의 협업 관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멀티스태킹이 남성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
대신 남성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강도가 여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아마도 세계적인 음악가나 철학자 중 여자가 흔치 않은 것은 혹시 뇌량의 형태 차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동양의학에서는 여성의 병을 남성의 병보다 10배는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는 여성의 병은 감정이 쌓여 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동양의학에서는 감정으로 인하여 오는 병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본능의 뇌. 본능의 뇌는 뇌간 부위를 말하는데 본능적으로 자기 보전과 동족 보전을 위하여 행동하는 피축류의 뇌라고도 하며 생존의 뇌라고도 한다. 파충류의 뇌가 인간의 뇌줄기에 해당하는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해부학적 위치는 뒤통수와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에 있고 뇌줄기라고도 한다. 인간의 뇌에서 뇌간은 중뇌, 교뇌, 연수이고 소뇌와 함께 본능의 뇌라고 말한다. 본능의 뇌, 생존의 뇌라고 말하는 것은 호흡, 심장 박동, 혈압 등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조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이곳이 손상되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우리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많이 보는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인간은 최종 사망 원인이 뇌사인가 심장사인가에 따라 죽음 후 맞이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장기 기증의 경우 심장사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각막밖에 제공할 수 없지만 뇌사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심장, 신장, 간, 폐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어 많은 것을 주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뇌사와 식물인간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뇌사와 식물인간은 의학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뇌사는 뇌줄기가 손상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식물인간은 뇌줄기가 손상을 입지 않고 뇌의 망상활성화계와 대뇌피질부가 손상을 입으면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식을 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의식 없이 사는 삶, 즉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을 식물인간에 비유하는 것이다. 뇌사는 다시 깨어날 수 없지만 식물인간은 몇십 년 누워있다가도 깨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데도 식물인간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야 한다.